묵군꾼 몽유도원도, 몽유도원도의 찬시 찬문을 쓴 21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, 두 번째로 찬시 찬문에 나타난 무릉도원 또는 신선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, 우선 찬시 찬문의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평대군에 대한 찬사 또는 칭찬 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안견의 그 그림의 빼어남, 그 내용도 안평대군의 글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, 아, 도원에 대한 각 문사들의 자기들의 어떤 지식 또는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소감 마지막으로는 나도 무릉도원에 살고 싶다라든지 어떻게 하면 뭐 무릉도원의 그 신선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마무리를 대부분의 찬시와 산문이 아, 그런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, 이 찬시 산문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사대부라고 봐야 되겠죠. 조선 전기에 등장하는 가장 천복 만우는 스님이지만 그 스님 외에 좀 불교적인 색채가 좀 강한 김수원이나 이런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집현전 학자가 많고 그 외에도 사대부 조선 전기 어떻게 보면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이어지는 신흥사대부와 그 조선 건국의 토대가 되는 유교 사상 그러니까 숭유 억불하는 그런 그 시대였으니까 어떤 신선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 조선의 무릉도원, 조선의 도교, 조선의 어떤 신선의 그 신선 사상의 역사가 아쉽게도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라의 풍류 사상이랄지 아니면은 고려 때 융성했던 불교에서의 선종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배어 있으면 좋았을 때,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, 대부분 다 그 문사들의 글은 다 어디를 향해 있느냐? 중국, 중국을 향해 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것은, 당시에 어떤 문화 주류, 그 예를 들어서 학자, 그러니까 글을 뭐, 배운다거나 할 때에 거의 모든 그 글의 원류가 다 내가 봤을 때는 한 80% 이상은 중국하고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많지 않았을까. 거기에 이제 안평대군이라는 문단의 거두, 그 안에 또 집현전의 어떤 편찬 사업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세종 29년 1447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 중국 쪽으로 다 쏠려 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무릉도원과 신성사상. 대부분의 그 찬시 찬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는 역시 도연명의 도화원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한다. 도연명의 도화원기는 뭐 어부가 배를 타고, 어, 가다가, 어, 무릉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참으로 그 대단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곳이 돌아갈 수가 없었다. 뭐 이런 정도의 그 스토리를 담은 어떻게 보면 산문이나 뭐 이런 소설. 그러니까 도연명의 도화원기와 저쪽 일리어드 오디세이의 글 같은 게 좀 맥락이 좀 일치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뭐좀 다른 얘기지만.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그 중국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
두 개의 진나라가 나오는데 그 진나라 때의 그 호각 그런 것들을 아, 피해서 산속 깊은 곳에 이제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그 산속의 길은 강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숨어 사는 사람들의 그 역사 이야기 그런 역사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 이 찬시 찬문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. 음. 그리고 그 무릉도원에 대한 그 찬시 찬문의 어떤 그 기록들, 어, 누가 이제 자기가 아는 시와 산문을 쓴 그 문사들이 아는 내용을 이제 안평대군이 꾼그 몽도원 그 도원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거고. 그리고 이제 또 등장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, 음, 노자의 호전몽, 그, 아, 장자의 호전명, 노가의 장자의 호전명, 또 노자의 그 나비에 관한 이야기, 음, 이런 그 도가적인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글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. 아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사적으로 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글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도원의 어떤 세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조선 전기에 이 글을 쓴 다수의 집현전 학자나 중견 그 관료들이 중국의 이야기만 많이 하고 중국의 무릉도원이 멀리 만리길에 있는데 안평대군이 조선에서 꿈을 꾸어서 도원을 봤다. 그러니까 뭐 조선에도 도원이 펼쳐졌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외에 왜 조금 더 그 조선 음, 아니면 신라 풍류 사상이나 불교의 그 고려 불교의 선종 사상이나 이런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았을까? 물론 일부 글에서는 선사상, 신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아, 조선 전기의 그 글의 방향성, 뭐 이런 것들, 더군다나 이 한문으로 그 표현을, 글을 표현을 한다라는 자체가 여전히 중국 편향적이다라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다.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몽도원도에 등장하는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여행을 가거나 하면 아주 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하고 좋은 자연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역시나 그 자연 질서 그다음에 뭐 속세를 떠나서 신선처럼 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상향 바람,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것은, 지금 1447년에 그렸다고 그러면 1000년, 딱 21년 빼기 1000년인 거예요. 그러면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몽유도원도인데, 안평대군이 1000년 후에 남겨지지 않을까. 그러면 앞으로 21년 후에 몽유도원도 펠리대에 있는 몽유도원도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그 아, 소유물로 국보로서 존재하는 게 되길 좀 희망해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이 몽유도원도 무릉도원도에 상당히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. 그 스토리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이 찬시와 찬문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. 왜냐하면 그 시문이
그대로 보존돼 있고 또 이제 뭐, 뭐 이미 검증은 됐겠지만 그 21명 뭐 안평대군까지 하면 22명의 자필로 된 그 시문이 이렇게 하나의 책은 아니지만 아, 같은 이게 묶음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당시 그 찬시 찬문을 통해서 그 시대를 조금 더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어, 뭐 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선 전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음, 관문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도원,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안평대군의 시문, 그리고 이 21명의 찬시와 찬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.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사가나 향토사학과 역사가 시문을 다루는 사람들, 뭐 도가사상 그리고 현재의 어떤 문화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어,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상.